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언스북스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노의성입니다. 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그 한국 출판문화상 수상기념 특강에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두꺼운 분량의 책이고요. 최근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가 2주 만에 완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미 완독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아마 그냥 그것에 이제 보론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좀 알고 있지만, 오늘 정말 멋진 강의를 기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경희대학교 전중환 교수님, 진화심리학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진화심리학자이자 최고의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교수님한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이제 잘근잘근 씹어먹는 강의를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시고요. 바로 전중환 교수님 모셔서 강의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메모지에 질문 적어주신 것들 저기 뒤에 도서 판매대에서 취합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로 번역자인 김명남 선생님과 전중환 교수님의 이제 그 토크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중환 교수님 모셔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그 천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지식 생태계를 충격에 빠뜨린 올해 최고의 과학 도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류 진화와 폭력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 내일의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2014 올해의 책 선정, 2014 한국출판문화상 번역부문 수상.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전중환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남의 책인데 제가 그 강연하는 게 좀 뜬금없긴 한데요. 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어떻게 이런 강의도 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1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책의 내용을 어떤 이렇게 그야말로 안 읽으신 분들도 책의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잘 서머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충실하게 좀 내용 요약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사소한 한두 가지 비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래 책의 그 원서에 보면 더 같은 내용으로 다른 화가가 그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신이 자식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선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자식을 죽이는 이런 폭력을 억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다른 버전으로 원서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원서에 있는 그림은 좀 어두워서 다른 버전으로 좀 찾아서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폭력을 어떻게 우리가 폭력적인 심성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 그대로 이런 우리 본성의 어떤 선한 내면이 또 발휘가 돼서 서로 어떤 폭력을 지향을 하고 상호 화합을 이루게 되는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나이프로 콩을 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몬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포크랑 나이프를 써야 되는 이런 식사 자리에서 경우 원래 식사 매너에 따르면 테이블 매너에 따르면은 저는 사실 몰랐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콩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포크로만 먹기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삘삘 굴러다니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콩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포크에 딱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프로 좀 포크에 콩을 얹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테이블 매너에 따르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답니다. 나이프는 전혀 쓰지 않고 포크로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포크로만 왜 그럴까? 왜 이런 쓸데없는 테이블 매너가 만들어졌는가가 책에도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왜 어린이들이 있는 동화가 그토록 잔혹한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이런 잔혹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백설공주를 못살게 구운 계모
마녀는 나중에 큰 형벌을 받게 되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인데 왜 이토록 잔혹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제가 호기심에 또 찾아보니까 저희 마침 옆에 방에 고전문학 전공하는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역시 우리나라 동화도 이렇게 잔혹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콩쥐팥쥐 원래 결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콩쥐가 이렇게 현감이랑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팥쥐가 콩쥐를 죽이죠. 그래서 콩쥐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연꽃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자신을 죽인 팥쥐를 한테 보복을 하죠. 팥쥐를 거해령을 시킵니다. 술에 4개인가 5개로 묶어놓고 이렇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해령으로 팥쥐를 죽인 다음에 젓갈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 젓갈을 팥쥐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계모한테 보내죠. 그래서 팥쥐 엄마가 먹고 맛이 좋은데 뭘로 만들었느냐? 네 딸로 만들었다 이러니까 놀라서 죽거든. 이런 그야말로 잔혹하고 끔찍한 결말이 이런 전래동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는 전래동화 이 결말이 이게 원래 정식적인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내용이 많은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책을 물론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면요. 이 책의 핵심은 첫 번째, 역사적으로 폭력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러한 폭력이 감소된 원인은 뭐 유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진화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천성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 천사가 더 잘 발휘되게끔 역사적으로 이런 천사가 잘 발휘되게 해주는 외부적인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가지고 악마보다 천사가 더 잘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예, 요 두 가지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애써서 힘든 걸음 하셨는데 누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책의 핵심은 이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래도 뭔가 좀 혹시 친구가 더 물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컨의 첫 번째 주장은 인류는 꾸준히 폭력이 감소해왔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가장 인류 역사상 우리 종이 생겨난 이래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핑커의 주장입니다. 물론 항상 똑같은 속도로 폭력이 감소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폭력이 완전히 제로가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핑커가 따라서 폭력이 계속 감소하고 점점 더 평화로워질 거라고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계속 폭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폭력이 비록 일정한 속도는 아니지만 지금껏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것이 바로 핑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뚜렷하게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나 아니면 작은 규모 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모의 자식에 대한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법적인 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이 감소됐고 또 이러한 폭력의 감소는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런 시간적인 스케일을 통해서도 보편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핑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정말로 감소했다는 것을 핑커는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폭력이 정말로 감소했다는 그 전제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핑커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어쩌다 운명의 장난으로 저도 마침 핑커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폭력이 정말로 감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폭력이 왜 감소했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폭력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핑커가 제시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떤 텅 빈 백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어떤 많은 심리적인 이런 인지적인 메커니즘들로 가득 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 즉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설계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연장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죄송합니다. 왜 내 책 선전을 집어넣지? 죄송합니다. 아주 이렇게 내면에 이런 악마 같은 속성이 있어가지고 왜 남의 책 강연하러 왔다가 쓸데없이 자기 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심리적인 도구들은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피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배우자의 바람길을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성공적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보금자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각각 개별적으로 특수화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인데요. 그 중에 어떤 도구들은 이런 복수라든지 아니면 도구적인 폭력이라든지 우세 경쟁이라든지 한마디로 폭력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도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악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서로 간에 그 상처를 남기는 그 폭력보다는 그 폭력을 억제하고 어떤 상호 화합을, 평화적인 결과를 공존을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 말하자면 심리적인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죠. 자기 통제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감정이입이라든지. 그래서 5가지의 악마들과 4개의 천사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핑커의 결론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악마도 들어있고 천사도 들어있습니다만 천사가 잘 발현되게끔 외부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 왔다는 것이 바로 핑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리바이어던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여성화라든지 세계화 등등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점점 악마보다 천사가 더 잘 발현되게끔 해왔다는 것이 바로 핑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2가지 중에 첫 번째, 정말로 폭력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한 핑커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폭력이라는 건요, 보통 왜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스팀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동물적인, 야수적인 이런, 속성의 일환이 바로 폭력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막 저질러지고, 그야말로 열받으면 그야말로 분출되는 이런 악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 설계된 목표 지향적인 아주 잘 설계된 활동이 바로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폭력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사실은 홉스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체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개체는 이 자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미워서가 아니라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노상강도가 마찬가지죠. 노상강도는 그 사람의 지갑을 필요하니까 이 지갑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원을 타취하기 위한 용도로 폭력이라는 수단이 사용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더 해당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총기 소유가 허용이 되니까 다들 총이 하나씩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총이 호신용으로 있는 집에 어느 날 집주인이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이 총을 들고 슬금슬금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도 총을 꺼내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고 또 도둑도 총을 갖고 살금살금 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예를 들어 도둑도 주인을 죽일 마음은 없고 그야말로 그 물건을 훔치기 위한 용도로 들어왔고 주인도 도둑을 내쫓으면 되지 자기가 도둑을 죽이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도 두려움 때문에 폭력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도둑을 죽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도둑이 나를 먼저 제압을 할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즉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둑이 알고 도둑이 먼저 방아쇠를 당길 테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당겨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무한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죽이고 싶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총을 쏴서 내가 죽을까봐 서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홉스의 그리고 나중에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라고 핑커는 표현을 하는데요. 둘 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더라도 그냥 상대방의 총에 먼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를 원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둘 다 폭력을 채택하게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집주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보통 게임 이론에서는 이 컬럼에 그러니까 이 세로에 있는 사람 경기자의 배당만 표시하니까요. 요거는 집주인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얻게 될 그런 배당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상호 합의해서 자원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을려가지고 상대방을 때리고 혼자서 자원을 독차지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도 평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를 때려가지고 폭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평화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나도 평화적으로 자원을 같이 공평하게 나눴을 때의 이득은 나의 이득은 5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때려서 내쫓아내고 혼자서 자원을 독차지하면은 내가 얻는 이득은 좀 더 높죠. 5보다 10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평화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때 나는 평화보다는 폭력을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얻는 이득이 5보다 10보다 더 크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야 우리 좋게 해결하자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물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매우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나도 한판 같이 그야말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길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면은 상당히 역시 큰 피해를 입겠지만 그래도 고분고분이 얻어맞는 것보다는 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보다는 마이너스 50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건 나는 평화보다는 폭력을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평화적으로 나오건 폭력적으로 나오건 내가 얻는 배당금이 항상 더 많다는 거죠.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둘 다 평화보다는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코 폭력을 원치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순전히 상대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는 평화보다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득이 되니까 나는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에 따르면은 결코 먼저 공격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참아내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즉 쟤는 조금이라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면 바로 보복을 하는 사나운 녀석이구나. 아예 쟤는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나의 어떤 평판을 쟤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아주 성질 더러운 녀석. 이런 나의 어떤 명예, 평판을 쌓는 것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에는 3가지 범주들이 있다고 핑커는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수단으로서 도구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 결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조금만 그냥 눈만 마주쳐도 과격하게 나오는 이런 우세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때린 걸 그대로 갚아주려는 복수.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먼저 때리면은 나한테 혼난다. 이런 식의 리바이어던 정부가 개입이 되면은 서로 나는 때리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릴까봐 내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런 리바이어던 정부의 존재라고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폭력의 논리는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폭력이 감소했는가에 대해서
핑커는 6가지의 역사적인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개나 되니까 다 머릿속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폭력이 이런 6가지 경향을 통해서 감소되었다는 핑커의 주장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화 과정인데요. 우리 인류는 1만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약 5천 년 전까지 어떤 정부, 국가가 없는 수렵 채집 사회 아니면 수렵과 원예 농업 사회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렵 채집 생활이 대단히 어떤 편안한, 평화로운, 그야말로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수렵 채집 생활이 대단히 폭력적인, 그야말로 유혈이 낭자한 시기였다는 것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알프스에서 이렇게 등산객이 발견을 했는데요. 워낙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아가지고 한 1, 2년 전에 그야말로 등산객이 조난당해서 이렇게 죽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5,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요, 아이스맨 위치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왼쪽 어깨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왼쪽 어깨에 그 동맥이 과다 출혈을 해가지고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즉 어딘가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여기로 옮겨진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뭐 한 명쯤은 남한테 살해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와다 할파라는 곳에서 6월 58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189개의 화살촉 날카로운 돌들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8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요즘 용어로는 집단 살해를 당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성이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죽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평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해서 이렇게 58명이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도 지금 이 여성의 몸에 18개의 날카로운 돌이 같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머리 가죽이 벗겨진 채 발견된 해골이라든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얻어맞아서 이렇게 골절이 된 부서진 이런 뼈 같은, 그리고 화살촉이 박혀진 뼈 등등이 대단히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커는 이런 비국가 사회, 그러니까 수렵 채집 사회의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사망자 가운데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비율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우에는 60%가 죽은 사람 가운데 60%가 타인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타인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비율은 15%였습니다. 요거는 요 15%가 어느 정도냐면은 현대, 그러니까 가장 그 폭력적이었던 어떤 20세기의 유럽과 미국에 비교하면 1%고요.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기근, 요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도 20세기에 3%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총 사망자 가운데 살해당한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그 생존에 있는, 즉 10만 명의 사람당 이런 살해당한 전쟁 등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역시 평균적으로 보면은 10만 명당 523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0.5% 정도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0.5% 정도가 폭력적으로 살해당해서 죽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이런 20세기에 가장 그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폭력적으로 전쟁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한 120명 정도거든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아예 표시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적다는 것을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예를 들어 팍스 로마나라든지 팍스 이슬라미카 등등의, 즉 정부가,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이러한 폭력적인 그 사건의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성립이 그러면 그야말로 평화를 가져다 준 거냐. 물론 결과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준 건 맞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에 관한 어떤 사적인 복수, 살인이나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대신 무자비한
탄압, 말도 안 되는 어떤 독재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랑 같냐면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축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고 죽이면은 그 가축의 주인은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이 서로 죽고 죽이지 않게끔 강력한 어떤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가축을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에도 아르키메데스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는데 이렇게 함락한 곳의 총사령관이 아르키메데스가 훌륭하니까 모셔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르키메데스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파견 나온 병사가 가서 좀 아르키메데스가 열심히 수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 밟으니까 아르키메데스가 한마디 했죠. 내 원을 밟지 마라. 그러니까 병사가 열받아서 아르키메데스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의한 어떤 잔혹한 탄압을, 즉 개인들 간의 어떤 약탈이나 살인은 줄었지만 대신 어떤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문명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진정한 리바이어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중앙집권적인 국가, 정부, 그리고 어떤 상업이 확립이 된 시기가 바로 이런 중세부터 20세기까지의 이런 문명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다 나오는 건데요. 당시 그 중세의 생활이 어땠는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세 가정의 책이라고 해서 중세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책을 갖고 엘리아스는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병사가 사람의 그 농부에게 칼을 꽂고 있죠. 머리에. 그리고 역시 병사가 그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항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 병사가 칼을 꽂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칼을 찔리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역시 기사가 때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을 지르려고 하고 역시 농부의 아내한테 역시 때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중세에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그 기사라든지 아니면 왕에 의한 이런 그 잔혹한 폭력이 빈번했었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화 과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 진정한 리바이어던가 이런 온화한 상업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런 폭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이런 중세에서 2000년까지의 이런 서유럽 5지역의 살인율 변화를 보면 이 살인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많이 감소 안 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1이니까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는 것을,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케일로 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성립되면서 이 평화 과정에 비하면 이 중세부터 2000년까지의 문명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역시 살인율이 또 꾸준히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시 이것도 로그 스케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폭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진정한 리바이어든이 중앙 집권적인 어떤 통치체제 정부가 생기고, 그리고 온화한 상업, 서로 땅에 기초한 제로섬, 서로 뺏고 뺏기느냐 요 싸움에서 서로가 이기적인 필요에서 상대방이 번영하고 상대방이 좋은 상품을 만들면 역시 내가 만든 상품이랑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즉 서로가 상품의 교환을 통해 가지고 제로섬이 아니라 넌제로, 즉 포지티브 썸을 만드는 것이 이런 상업을 통해서, 즉 상대방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하게끔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명화 과정에서 폭력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주의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17, 18세기에 그 계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봤는데 16세기에 독일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그 약간 고양이판 아이언맨인데 여기 그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진지하게 상대편 도시나 이런 요새를 이렇게 부대를 함락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고양이에게 이런 화약을 이렇게 짊어지고 고양이를 뛰어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상대방의 본진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런 불을 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동물권 이렇게 동물의 권리 주장하시는 요즘 분들이 보면 기겁을 할 만큼 정말로 이런 오늘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동물들에 대한 학대 같은 것들은 당연했던 그런 시대가 점차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지 아니면 노예제라든지 아니면은 사법적인 고문이라든지 결투, 왜 갈로아란가 젊은 수학자가 결투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간의 결투라든지 미신에 의한 살해 같은지 이런 사회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던 폭력이 점차 줄어들던 시기가 그 인도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런 걸 많이 이런 걸 좀 많이 찾아서 집어넣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톱으로 썰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발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갈퀴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갈퀴걸로 이렇게 긁는 이런 그리고 이거 꼬챙이로 꿰기 이래가지고 항문이나 질에 이렇게 꼬챙이로 꿰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 아주 잔혹한 그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역시 내가 이 책을 잘 선택했어 이러면서 신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고문박물관에 대해서 핑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형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퀴에다가 이렇게 해서 역시 잔혹하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유다의 요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벌거벗겨 놓고 이렇게 쇠줄로 묶어서 매달린 다음에 여기다 역시 항문이나 질을 이렇게 꿰뚫는 이런 식의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만큼 잔혹한 이런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제가 이런 거 좋아해서 또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훨씬 더 잔혹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여줬더니 이상한 거나 보여주더라 그럴까봐 제가 아주 순화된 것만 이렇게 집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삼국지나 뭐 총안지 이런 데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가마솥에 뭐 튀겨 죽여라 뭐 이러잖아요. 정말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가마솥에 튀겨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열형이라든지 능지처참을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것들이 그러니까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가끔씩 뭐 고문한 게 발각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당시의 고문이랑 지금의 고문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였다는 거죠. 지금은 뭐 CIA가 비밀리에 고문을 하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난리가 벌어지지만 그때는 일상적으로 그 정부가 합법적으로 당연히 그 어떤 자백을 받아내거나 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처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 하에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일상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서 당연히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고문을 실시하는 나라의 수가 이렇게 그 계몽 이후로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그야말로 지금은 그 고문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식으로 그 17, 18세기 계몽의 시대에 들어가지고 고문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또가 곤장 치고 이러한 그 합법적으로 용인된 사법적인 고문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누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런 고문하고 뭐 곤장 치고 이러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형 제도가 명목상으로 남아있는 나라는 이제 핑커가 책을 쓰던 시기에 기초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단 두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럽 국가는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실제로는 집행을 하지 않는, 즉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유럽 국가는 훨씬 더 빨리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이 유일하게 물론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50개 중에서 3분의 2에서는 사형을 철폐를 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에서 계속 사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훨씬 더 적은
수가 그 실제로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제목이 지금은 사람 죽였을 때만 사형에 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형에 처해지는 제목이 별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한테 말대꾸해도 사형이었고요. 그러니까 왜 대답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대답 없다고 뭐라고 말하면은 또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말대꾸하면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려도 역시 중세에는 사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끼리 동성애도 역시 사형, 양배추를 훔치는 것도 역시 사형이니까 안식일에 땔감 주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안식일에 왜 스틱을 줍는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이런 땔감 줍는 것 같은 일을 하면 역시 사형에 처해고 그리고 17, 18세기에 뭐 미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1822년 영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제목 1822년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얼굴에 뚜렷한 분뇨를 표시하면 역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지는 여러분 사형에 처해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통도 역시 사형이었고요. 그러니까 밀렵, 위조, 사육장에서 토끼 훔치기, 나무 자르기, 집시와 아울려도 역시 사형이었고요. 도둑질, 학문 성교, 수간, 간통, 마법 부리기, 노예 반항, 출산을 숨겨도 역시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조차도 인구 대비 사형 집행률은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노예제도 그렇고요. 노예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노예제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이 노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예는 인류 역사를 거쳐서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성경에서도 종은 주인의 제한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노예제는 문명사회의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슬레이버리 영어 자체가 그 중세의 슬라브 사람들을 정복을 한 다음에 붙잡아서 노예로 한 데서 유래된 것처럼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른 집단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피정복민들을 붙잡았다가 노예로 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사람들만 노예가 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노예제도들도 인도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20세기에 들어서 되었고요. 이런 인도주의 혁명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핑커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세계적인 코스모폴리탄이 성립을 한 두 가지 요인이 폭력을 감소를 가능케 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고 쓰는 능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요 인도주의 혁명이 시작되었던 17, 18세기 시기에 맞춰가지고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영국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출판된 책의 권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읽고 쓰는 능력이 보급이 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인쇄술 그리고 재지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책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남의 관점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남자지만은 흑인 노예가 흑인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어찌나 이런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예를 들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같은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기는 백인이지만 흑인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지 등을 공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야만인, 짐승 이런 게 아니라 흑인도 예를 들어 나와 똑같은 기쁘면은 좋고 그러니까 슬프면 괴로워하는 이런 동일한 나와 똑같은 인간 본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이입 범위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교통의 발달이라든지 세계적인 도시가 성립이 되면서 이런 그 객관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미신이라든지 무지에 의한 이런 폭력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핑커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으로 하여금 어떤 무지를 믿게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아니면은 마녀들이 그 농사가 곡물 생산량이 떨어지면 이거는 마녀들의 소행이다. 이런 잘못된 무지와 미신에 의한 폭력들이 지식이 보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남북전쟁에서 어떤 그 노예제 해방을 가능케 한 것은 그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흑인 노예들의 생활을 쓴 이런 책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공감이입이 확장이 되어서 링컨 대통령이 그 스토우 부인을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난 그런 장면을 그 조각한 상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이 전쟁을 만든 그분이군요 라면서 이렇게 링컨이 고마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스토우 부인한테. 그리고 김평화, 그리고 새로운 평화인데요. 김평화는 2차 대전 이후 약 55년 동안 대다수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는 그 중에서도 특히 냉전이 종식되고 1989년 이래로 내전이라든지 집단살해 등 모든 어떤 조직적인 충돌이 감소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라는 통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틀리다고 핑커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20세기에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살았으니까 그냥 절대적인 사망자 수만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맞지만은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20세기에 워낙에 지구상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을 따져봐서 어떤 전쟁이 가장 폭력적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핑커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최악의 전쟁은 세계 대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악의 전쟁은 안녹산의 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녹산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양귀비와 썸씽이 있었던 그 안녹산인데요. 그래서 이 안녹산이 일으킨 난이 전 세계 인구에 대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 바로 핑커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수만 따지면은 2차 세계대전이 1등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로 따지면은 2차 대전은 간신히 구등, 탑10에 간신히 들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아예 탑10에도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근데 사망자 수가 적은 전쟁이 이상하게도 최근에 많이 일어났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 기록이 별로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긴 착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작은 전쟁들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벌어졌느냐 이거라기보다는 작은 전쟁들은 잘 기록이 안 되고 남아있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1500년도에 신문을 펼치면 예를 들어 영국이랑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실리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서로 싸운 해가 25년을 기준으로 몇 %인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예전에는 거의 항상 강대국들이 서로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죠. 그러니까 핑커에 따르면은 핑커는 자기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핑커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핑커가 예언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건 당연하지라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치 않게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유럽의 국가들은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는 거죠. 이번에는 20세기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인데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제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20세기는 전반부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부 50년도 역시 20세기라는 거죠. 후반부를 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극히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긴 평화라는 거죠. 2차 대전 이후로.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로 대단한 시기라고 핑커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 횟수도 0이고요.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당장이라도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할 것처럼 했지만은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요. 핵무기도 그 이후로는 2차 대전 이후로는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강대국들이 서로 싸운 횟수도 1953년 즉 한국 전쟁 이후로 0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유럽 국가 간의 서유럽에서 전쟁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핑커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전에는 1400년부터 1950년대까지 매년 2번씩 싸웠다는 거죠. 서유럽에서. 550년 동안 계속 매년 2번씩 싸우다가 갑자기
60년 동안 서로 한 번도 싸우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일이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부러 점령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혔으니까 요거는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의 횟수입니다. 전쟁의 횟수를 보면은 요거는 식민지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전쟁은 당연히 점점 줄어들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 줄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전,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어떤 조직화된 어떤 반군에 의한 내전, 아니면은 이 정부와 반란군이 싸우면서 다른 나라가 이 정부의 편을 들어서 같이 개입을 하는 국제화된 내전이 여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전의 횟수 자체는 점차 증가를 하다가 그것마저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약간 감소 추세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 간의 전쟁은 계속 줄었고 국가 내의 내전은 점점 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국가 간의 전쟁이, 드물어진 국가 간의 전쟁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느냐, 아니면 흔해진 내전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느냐. 보시면은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전의 횟수 자체는 많아졌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 수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보통 집단 사례를 많이 이슈화를 하고 20세기는 집단 사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단 사례는, 즉 어느 한 지역이나 이런 한 마을의 사람들을 그야말로 단체로 학살을 하는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집단 사례에 대한 관심이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지나 초안지 이런 데 보면 진시황이 열받으니까 어느 한 마을에 2,000명, 2만 명의 주민들을 한꺼번에 잡아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집단 사례는 항상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 자체가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집단 사례 자체가 이슈화 되었고요. 집단 사례에 의한 사망자의 수도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평화와 새로운 평화에 겹쳐서 전쟁이 급격히 감소된 요인을 칸트의 삼각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업, 제로섬을 포지티브 썸으로 바꿔놓는 이런 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리바이어던에 해당하는, 즉 누구든지 먼저 주먹을 들면은 그런 애는 꿀밤을 때려줄 거야 하는 이런, 예를 들어 국가 간에도 이런 유엔과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의 존재가 누구든지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은 어떤 제재를 가하는 이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성립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어떤 지도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라는 그 과학 칼럼니스트, 과학 저술가가 넌 제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폭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상업이 실제로 폭력을 지향하고 어떤 포지티브 썸을 이루게 하는 그 맥락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권리혁명인데요. 그러니까 1950년대 말 이후로 어떤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신장이 되면서 소수자, 어떤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동물에 대한 폭력이 계속 감소한 것을 권리혁명이라고 핑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 검수도 이렇게 1990년대 들어서 그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인종차별 태도도, 예를 들어 흑인 가정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 난 이사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사람들의 빈도도 점점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즉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폭력적인 의식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강간, 성폭행의 빈도도 이 시기에 들어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엽 오렌지를 핑커는 여러분들 다들 책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계태엽 오렌지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야말로 이렇게 두 연인 가운데 남자가 보고 있는 데서 그 남자의 애인을 잔혹하게 강간을 하는
이런 주인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주인공의 그야말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주인공을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스탠리 큐브릭의 어떤 그야말로 어떤 예술적인,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떤 자유로운 예술혼 이런 식으로 칭송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만은 이런 어떤 그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을 심지어 미화까지 하던 그런 분위기들이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핑커는 이런 브라운 밀러라는 페미니스트가 쓴 이 책을 대단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의 처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의식을 신장할 것을 강조를 하는 이런 책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성범죄를 대단히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핑커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도 살인범죄가 물론 감소했긴 했지만 살인범죄보다 더 빠르게 이런 강간범죄가 감소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동화에 유난히 이런 잔혹한 범죄라든지 학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런 전래동화들이 부분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기 위한, 즉 자식은 사실은 귀찮은 악마 같은 존재였고 매를 아끼면은 자식이 망가진다 이런 토대하에서 여러 가지 그 부모와의 말을 따르고 거역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따르면 욕골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아이한테는 심리적인 학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체벌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이제는 용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부모의 체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체벌 같은 것들도 점점 더 그 사람들이 요거를 빈도를 줄일 것을 강조를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신데렐라에서도 보면은 신데렐라를 못살게 괴롭힌 두 의붓 언니들이 나중에는 그 까마귀가 눈을 파내가지고 그죠? 이렇게 눈이 피가 흘리면서 이렇게 장님이 되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 체벌에 찬성한 사람들의 응답자도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이런 동성애자에 대한 불관용도 점점 줄고, 즉 이렇게 여성이라든지 아이, 흑인, 동성애자들 등에 대한 이런 어떤 권리 혁명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동성애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외부 요인은 한마디로 이런 매스미디어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매스미디어가 발전되면서 무지한 미신이 타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은근히 속으로 강간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는 때려야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로 성장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영화, 연극, 소설, 토크쇼 등등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서 점차 이런 인권 신장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폭력이 감소를 했다는 것에 대한 핑커의 주장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핑커의 큰 주장은 이런 폭력이 감소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천사를 잘 발현시켜야 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건들이 점차 잘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역사라든지 국제정치 이런 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핑커의 말을 그야말로 소개해드렸고요. 요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폭력이 왜 감소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폭력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폭력은 일종의 그 박멸돼야 될 못된 병원균 같은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습득된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원래 인간은 지극히 선한데 인간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천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런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인간의 천성에 그야말로 얼룩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빈부의 격차 같은 잘못된 사회 구조
아니면 뭐 가부장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텅 빈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사회와 문화, 즉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길렀느냐, 혹은 뭐 어떤 문화냐, 뭐 군대 뭐 가부장제 문화냐, 아니면 뭐 이런 개인주의 문화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이런 연쇄 살인범들도 만약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은 대통령도 되고 검사 판사도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불우한 가정 환경이 이 사람들을 이런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전공이라서 제 눈에만 자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폭력은 사회와 문화로부터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학습된 질병이라는 이런 기존의 관념이 우리 주변에도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왜 예전에 그 자고 있는 어린이를 들쳐갖고 나와서 성폭행한 못된 그 성폭행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또 굳이 찾아가서 알고 봤더니 그 성폭행범 고종석이 6살 때 친어머니를 여의고 7살부터 의붓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어가지고 이런 흉악한 성폭행범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런 설명을 흔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텅 빈 백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진화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텅 빈 백지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환경에서 적응적인 결과물을 내게끔 설계된 수많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은 사실은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설계된, 즉 전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경우에 폭력을 휘둘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번식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을 가져다 주는 상황에 한해서만 폭력이 유발되게끔 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활동이 바로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적인 폭력, 복수, 우세 이 세 가지가 폭력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이고요. 처음에 5가지 그 악마를 말씀드렸는데 4번째 가학성이랑 5번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도구적인 폭력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폭력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폭력의 가해자가 지향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폭력 범죄자의 목적은 말하자면 지갑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갑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달리 말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즉 특별히 나를 선택한 아무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냥 초연한 그야말로 실용적인 이런 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도구적인 폭력의 특성입니다. 징기스칸이 그 몽골의 군대가 유럽을 정복을 할 때, 러시아를 정복을 할 때 그야말로 성이 어떤 적의 성을 만나면은 2가지를 제시를 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성문을 열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성문을 안 열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함락을 한 다음에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은 전부 강간을 하겠다. 이런 식을 2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신이 보낸 악마가 바로 몽골이었죠.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그냥 유럽인들의 어떤 복지에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계속 전진을 할 수 있게끔 성문을 활짝 열어준다면 안 죽이죠. 근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더 쉽게 성문을 열게끔 그야말로 그 성에 있는 그 민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하늘에 내리는 악마였지만 몽골인들은 그냥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런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인 폭력은 사실은 우리도 자주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에 뭐 삼겹살 구울 때 이렇게 삼겹살 집에서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나오면은 돼지고기들이 얼마나 슬펐을까 이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렇게 돼지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냥 돼지 고기 보면 아 맛있겠다 마블링이 잘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낚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은 물고기의 고통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지극히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도구적인 폭력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또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수인데요. 복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제이긴 한데 이런 복수는 그야말로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는 누구든지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복수는 달콤하다. 이런 것들이 다 복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를 다루는 이런 폭력적인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복수를 그린 이런 킬빌 같은 영화인데 이 킬빌의 영화 천마리에 보면은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더 맛있는 요리다. 이런 구절이 처음 나옵니다.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복수는 누가 나를 때렸을 때 곧바로 보복하는 것도 좋지만은 누가 나를 네가 날 때려 이러면서 원한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통렬하게 보복하는 그 장면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그 걔한테 내가 마침내 보복을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계속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마치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랑 똑같은 것이 바로 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무의미하죠.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을 죽였다면은 아버지를 죽인 불공대천지 원소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결국에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소중한 가족을 죽인다면 또 그 사람의 가족이 또 나 혹은 나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무의미하게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하죠. 보복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피해가 그대로 복구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닌데 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일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엉덩이 1파운드를 떼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자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제 샤일록이 원한을 품어가지고 결국 엉덩이살 1파운드를 떼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친구 엉덩이살 떼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샤일록이 하는 말이 있죠. 물고기 낚는 미끼로 쓰지. 어쨌든 나의 복수심이라는 배고픔은 채워질 테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은 그런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대로 자신이 당한 수모를 되갚아주게끔 사실은 무의미하고 그야말로 파괴적인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그야말로 인류의 원초적인 감정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무의미한 복수가 진행되었냐고 그 진화심리학자인 마틴 데일리와 마거 윌슨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나를 때려서 플러스 5의 이득을 얻었으면 똑같이 되갚아줘서 0으로 만들어야 내가 얘를 때린다고 해서 내가 얻는 순이득은 없구나 요거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즉 받은 만큼 반드시 되갚아줘야 다음에는 또 나를 때리지 못하게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실은 무의미하지만은 이런 보복을 하게끔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받은 피해를 그대로 되갚아준다고 해서 내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복을 꿈꾸게끔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우세 경쟁인데요. 우세 경쟁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런 사소한 언쟁입니다. 길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누가 양보 안 했다고 왜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양보 안 해줬다고 3단봉 휘두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서로 스피드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속이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어깨가 좀 부딪혔다고 칼부림이 난다든지 전혀 별거 아닌 사소한 이런 동기를 갖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주로 남자들이 그러죠. 이런 것이 바로 우세 경쟁인데요. 그러니까 무려 45%를 차지를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런 사세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집어넣는데요. 구이동에서 2009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어머니와 노모와 같이 사는 60대 남성이 이분이 키우는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근데 강아지랑 같이 나오는데 목줄을 안 묶었어요. 그랬더니 60대 남성이 여보 그 목줄 걔 줄을 안 묶고 다니면 여기저기 그 똥을 싸면서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게 타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대 남성이 열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서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타박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없고 대신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아저씨 내가 거기서 봤는데 아저씨가 잘못했던데 상대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로 이 사람을 찍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길 가다가 뭐 눈이 마주쳤다 아니면 길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역시 남자들은 진화가 덜 된 짐승들이야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가. 과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는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시비에서 그냥 물러나는 사람은 사소한 시비 별거 대단치 않은 게 걸려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가 지내는 역사에서는 남자들끼리 눈이 마주쳐서 시비가 불거졌을 때는 여기는 엄청나게 큰 것이 걸려있는 거죠. 서로 사소한 시비를 해가지고 싸움이 불거졌을 때 거기에서 눈을 내리깔고 물러나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추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성의 환심을 사거나 아니면 자원을 얻는 데서 큰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괴팍하게 바로 뺑 돌게끔 진화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그 폭력을 일으키는 악마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천사도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천사로서 감정이입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핑커는 그 감정이입, 엠파시랑 공감, 심퍼시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은요, 그야말로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갓난아기 옆에 큰 개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는 개를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이 아이가 큰 개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 나도 정말 무서운 개다 하고 만약에 나도 울음을 터뜨린다면 요거는 공감은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입인 거죠. 공감은 감정이입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나의 복지인 것처럼 이 아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공감인데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뭐 거울 뉴런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책적으로 요즘은 뭐 심지어 뭐 입학사정관 제도 할 때도 사람 아이들 그 판단 평가 항목에 난데없이 공감 능력도 뭐 이렇게 항목에 들어가고 뭐 이런 공감이 너무 큰 이슈가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단식하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피자 먹는 일베 회원들 보면은 이런 어떻게 단식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피자를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핑커는 이런 것들은 너무 공감을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공감 능력을 갖기만 하면은 정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어떤 좋은 행동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감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공감 능력을 키우면은 세계가 번성할 것이다.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감은 결과라는 겁니다. 공감은 내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도 나랑 똑같이 기쁠 때는 좋아하고 슬플 때 괴로워하는 인간이구나 이런 어떤 동질성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와 유전적인 어떤 가족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는 것처럼 이런 공감은 보통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연인 아니면 친한 뭐 이렇게 비교적 친한 가족들이라든지 친구 이런 범위에서 주로 작동이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예를 들어 생전 처음 본 외국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물에게 나아가려면은 또 다른 요인이 필요해서 공감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는 당장 작은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큰 보상을 선택을 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10대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매시멜로우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매시멜로우 하나를 주고 그 연구자 선생님이 잠깐 갔다 올게. 그 갔다 올 때까지 안 먹고 참고 있으면은 매시멜로우 하나 더 줄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 혼자 연구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안 오죠. 그리고 얼마나 아이가 기다렸는지를 재서 자기 통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요 자기 통제 능력이 그 어떤 요인보다 그 아이의 나중에 어떤 학교에서의 성취라든지 직업적인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IQ라든지 뭐 아니면 집안이 얼마나 잘 산다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얼마나 오랫동안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 참았는지 그 시간이 긴 아이일수록 나중에 말하자면 뭐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보상이라면은 지금 당장 주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요 옵션보다 1년 후에 여러분들 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1년 후에 10,000원씩 제가 계좌로 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 지금 당장 달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보상을 미래의 보상보다 더 선호를 하죠. 달리 말하면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지금 당장 10,000원 주는 게 1년 후에 12,000원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할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요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훨씬 더 미래를 할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현재의 10,000원이나 1년 후에 12,000원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현재의 10,000원이 미래의 100,000원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 지금 담배 안 피면은 20년, 30년 후에 좋은 건강이라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득을 해도 지금 당장 친구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가오를 잡는 작은 보상을 20년, 30년 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하는 큰 보상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프 컨트롤을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미래를 더 할인을 하고요. 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감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런 도덕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도덕감은 일반적으로 물론 폭력을 감소시키지만은 거꾸로 폭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도덕의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힘없고 어린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이런 어떤 학대가 벌어지면은 남의 일이라도 분연히 일어나서서 이런 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야말로 도덕적인 발로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복수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그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즉 이런 얌체가 처벌받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어떤 신성의 도덕, 동성애가 어떤 더럽고 불결하고 어떤 신성하고 순결한 이런 사람들의 심성에 해를 입히는 말하자면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학대 같은 것에도 서슴없이 그야말로 도덕적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어떤 도덕적인 동기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에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성인데요. 이성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반 원리에 기대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대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일반 원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행동을 안 하는 데만 적용되면 곤란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행동을 안 하는데도 역시 일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왜 상대가 나를 해쳐서는 안 되는지 이성의 근거에서 호소하는 순간 역시 나도 같은 논리로 상대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성의 역시 이런 이성이라는 선한 천사가 폭력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증진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평화주의자의 딜레마 혹은 홉스의 더스 둘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결과적으로 둘 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니 나는 상대방을 해칠 마음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상대가 평화적으로 나오면은 나는 상대를 때리고 이득을 취하는 게 유리하고 상대가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같이 폭력적으로 나가는 게 그냥 우두커니 얻어맞는 것보다는 유리하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폭력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가지 외부적인 요인 가운데 리바이어던 즉 어떤 누구든지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나한테 혼나 이런 제3자 정부의 존재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이기적인 동기에서 폭력보다는 평화를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즉 누구든지 A건 B건 먼저 상대방 때리면 나한테 혼나라고 하는 사람, 이 리바이어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원래는 10이라는 이득을 얻었는데, 즉 둘 다 평화를 취했을 때보다 내가 얻는 이득보다 상대방이 평화라면 나는 폭력을 휘둘렀을 때 더 큰 이득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벌금을 문다는 거죠. 정부가, 제3자 정부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은 이 제3자 정부가 나한테 벌금을 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주먹을 휘둘렀을 때 내가 얻는 배당금은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상대방이 평화적으로 나올 때 5랑 마이너스 5랑 비교하면 5가 더 크죠. 그리고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면은 나도 폭력적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50.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이 50대 50이라면은 역시 누구든지 폭력을 휘두르면 나한테 혼나라고 얘기하니까 이때의 벌금은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의 3배라고 핑커는 예를 들어 정의를 합니다. 사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꼭 책 사시고요. 네, 출판사에서 나온 직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50이었는데 벌금을 받아서 마이너스 20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00이 마이너스 200보다는 더 큰 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바이어던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역시 이기적인 동기에서 폭력보다 평화를 선택을 하게 해준다고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의 핵심 주장은 폭력이 역사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 상업화라든지 리바이어던 혹은 여성화 이런 요인들이 내부의 천사들이 더 잘 발현되게끔 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핑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은 어디 가서 책 읽었다고 아는 척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끝났고요.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질문들 많이 주셨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순서를 정하거나 편집해서 진행하진 않고 그냥 랜덤하게 주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전중환 교수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김명남 선생님입니다. 저기 스티븐 핑커의 이제 그 대작을 번역을 하셨고요. 지금 그리고 저기 이제 신작 스티븐 핑커의 이제 신작이 이제 글쓰기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까지 지금 맡아 주셔서 지금 번역을 한창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대작이 될 거라서 나중에 이제 출간이 되면 좀 기대를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스티븐 핑커가 제시한 내면의 악마 중 우세 경쟁과 복수심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두 본성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강연하신 내용을 바로 연장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라 전종환 교수님이 그냥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가지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세 경쟁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연구합니다만 저도 사람이라서 얼마 전에 지하철에 이렇게 있는데 웬 나이 드신 남자분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데 정말 타는 듯한 분노를 저도 느꼈는데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세 경쟁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그 자제력을 잃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복수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에게 그야말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복수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나한테 때렸으면 그거를 똑같은 식으로 보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보통은 잘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요거를 갚아줄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세 경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바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가포르 태형은 기계로 하는 태형으로 한 대 맞으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코스모폴리탄인데 태형의 존속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요거는 김병남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사실은 오늘은 제가 역자지만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핑커에 빙의를 해서 강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이신 전종환 선생님을 모신 건데요. 그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왜 그 국가 리바이어던이 성립이 되면서 폭력이 많이 줄었지만 그것은 이제 사적인 개인들 간의 어떤 무법적인 폭력이 주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은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리바이어던이 돼 굉장히 독재자가 힘을 쓸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 간의, 싱가포르는 굉장히 치안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형이 있고 이제 형벌이 중하니까 엄벌주의에 따라서 개인들 간은 덜 싸우지만 국가가 그만큼 가는 폭력이 더 많은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예가 아니고 그런 국가를 우리가 바로 독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거나 서로 상업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코스모폴리탄한 경우가 되면 한 나라가 그렇게 독재를 계속 존속하기는 어려운 또 조건들이 생긴다라는 걸 이 책에서 굉장히 또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정부 체제라거나 그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 예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덜 된 정부, 허접 쓰레기 정부, 이런 정치학적인 정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요. 저도 사실은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핑커가 얘기할 때 특히 핑커는 어떤 이런 사상의 자유로운 사상이 그야말로 여러 다른 견해들이 서로 섞이면서 그야말로 자정이 되는 이런 의미인데, 사실 싱가포르이 물론 코스모폴리탄이지만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약간 부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독재가 더 상당히 독재적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든지 상업적으로 아니면 이런 인적 교류가 물론 활발하지만은 그것만이 어떤 코스모폴리탄의 어떤 폭력을 어떤 평화로 이렇게 지렛대를 그야말로 100%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거는 도덕 중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은 서로 어떤 상대방의 어떤 각자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합체가 사회고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의 도덕도 있지만은 어떤 집단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은
어떤 자기 집단의 안전, 그리고 어떤 외 집단에 대한 어떤 질시, 그리고 어떤 윗사람, 아랫사람, 윗사람에 대한 공경,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동양은 상대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차원의 도덕이 더 강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이런 집단의 안녕에 위해를 끼쳤다는 말 그대로 이런 집단적인 차원의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거니까 태형을 해도 마땅하다. 이런 또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강연 안내 메일을 드렸을 때 인터넷 이메일하고 페이스북으로도 강연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 오신 분 중에 이메일로 하나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분이 주신 질문하고 따로 저희가 받은 그 질문 중에 하나 좀 일치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래도 편집자 출신인 사람이 아무래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활자의 발명과 독서 인구의 증가가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과 공감 능력의 확대로 이어져 폭력성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바로 독서 경험의 부족과 함께 이런 독해력과 표현력이 다소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공감 능력의 퇴화와 폭력성의 증가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비슷하게 다른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사이코패스가 현대에 들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이코패스가 현대의 과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신분제도로 인해 허용되던 사이코패스의 잔혹행위가 숨겨졌고 시시되었으나 현대 평등한 법치 사회에 들어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환경이 오염되어 화학약품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언론의 폭력성, 포르노에 노출된 환경이 현대 사이코패스를 더 많이 등장하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는 그 외부적인 환경들이 그 인간 본성의 폭력성을 억누르는 그 좋은 계기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현대의 어떤 특성들이 좀 그 인간의 폭력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촉발하는 걸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역사 선생님과 전종환 교수님의 그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사이코패스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책이랑은 덜 관계 있으니까 정신 이상 이런 쪽에는 사실은 제 주전공은 아니라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이런 현재에 들어서 갑자기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보통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어떤 적은 빈도로 꾸준히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커라면 아마도 사이코패스에 의한 폭력에 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만큼 어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최근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특히 어떤 범죄 영화나 이런 데서 양자의 침묵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니까 또 오히려 너무 걸핏하면은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사이코패스라고 좀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진단 내리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사이코패스 얘기를 잠깐 저도 하면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사이코패스가 전용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도 쭉 있었는데 그냥 그 단어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몽골군이 이렇게 학살을 하거나 했을 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나가서 실제로 아무 죄책감 없이 이렇게 목을 베는 장수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이코패스였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살았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에 가 있거나 그런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요즘 이렇게 사이코패스 얘기가 많냐 하면 뇌과학 얘기를 약간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도 있지만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진단이나 영상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을 못하는 사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해마가 작동을 안 하더라. 이런 거를 그 뇌 영상을 CT 같은 거를 막 찍어서 이렇게 결과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핑커는 약간 조롱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심리학자로서 최근에 뇌과학 연구들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는 선을 그으려는 그게 너무 재밌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모든 걸 그렇게 뇌나 호르몬이나 이런 걸로 몰아가면서 야 사이코패스는 뇌에 뭐가 잘못된 게 사이코패스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요즘 붐이다 이런 식으로 핑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논픽션이나 책을 많이 읽으면은 공감 능력이 길러진다고 아까 전종환 교수님도 핑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핑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읽어보셨겠지만 뒤에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실험 같은 거를 해서 픽션을 읽히고 논픽션을 읽히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또 이제 감정이입 그런 거를 지수로 이렇게 측정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시켜보면 실제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의 경우에는 당장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은 아이고 내가 이깟 이야기를 읽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다니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 하고 인정을 안 하는데 한 2주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감정이입을 한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히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 자기와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 뭐냐면 그러면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양들의 침묵 같은 책을 맨날 읽어서 사이코패스 얘기를 맨날 읽으면 그럼 2주 뒤에 나는 사이코패스한테 공감을 하게 되는 거냐. 그래서 핑커도 얘기를 하듯이 확실히 픽션이나 논픽션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취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그 감정이입, 공감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긴 하지만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게 꼭 폭력을 줄이고 도덕적인 선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그게 그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성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나 도덕감각이나 이성이라는 걸 따로따로 이렇게 떼서 얘기한 이유도 그런 네 가지 것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요. 그 네 가지가 함께 작용을 지금까지는 운 좋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설이나 뭐 이런 게 퍼지면서도 늘어난 거지 단순히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핑커는 사실은 그 공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공감을 하게 된다고 해서 폭력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주신 분 중에 앞에 방금 질문 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책 발매 이후 폭력 사태 혹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 경향에 대하여 스티븐 핑커가 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가 수많은 이제 논박을 받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과요. 또 하나는 좀 더 심원한 관점에서 폭력 억제의 근본 동기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경제력 상승과 잉여가치의 생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란 선생님께서 그 핑커의 그 뒤에 뒷담화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답을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전종환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주권부원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게 그냥 반박되기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한 가지 예로 이 추세가 뒤집어질 거라고 보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박을 하는 게 테러에 관해서거든요. 테러 행위는 확실히 늘지 않았느냐, 그리고 훨씬 더 잔혹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기본적으로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와 실제 가해지는 피해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 폭력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은 현실은 굉장히 작다라고 핑커는 매일매일 반박을 하면서 자기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인지 자체가 세상이 좀 더 폭력적인 장소가 됐다라고 만드는 문제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부연하자면 거기 관심 있어서 이렇게 핑커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좀 폭력이 늘지 않았느냐 그런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핑커는 징글징글
한 사람이어가지고 또 최근에 뭐 2013년까지 또 이런 폭력이나 테러 이런 에 의한 피해들을 또 데이터를 모아서 그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징글맞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이런 집단 살해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계속 줄고 있다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최근 뭐 3, 4년 동안에도 계속 줄고 있다는 그런 그래프를 핑커 웹사이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폭력 억제의 근본 동기가 경제력 상승과 잉여 가치의 생산 때문이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물론 요게 전부는 핑커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온화한 상업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를 중요하게 핑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는 땅에 기반한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을 탈출을 해야 요 땅으로부터 먹고 살 자원이 났지만은 지금은 서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이 상승하고 서로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잉여 생산물이 있게 되니까 그거를 서로 남는 거를 교환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포지티브 썸을 하게 되었다고 핑커는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 맥락에서 사실은 뭐 온화한 상업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이런 잉여 가치 생산을 핑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이렇게 또 잉여 가치 생산이 되면서 또 이런 어떤 이런 가불관계에 따른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이런 폭력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증가하긴 한 것이죠.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엮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과 스티븐 핑커의 유엔에 대한, 국제연합에 대한 견해가 대치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 스티븐 핑커,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행복한 엘리트 핑커하고 그 레지스탕스 경험이 있는 이제 진보주의자 스테판 에셀이 그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 중에 이 질문하고 엮어서 그 온라인에서 질문 주신 분이 그 전종환 교수님하고 김영란 선생님 두 분에게 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방대한 이 우리 본성의 선한 찬사가 한국 사회에서 그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과 앞에 그 진보주의자와 스티븐 핑커의 어떤 입장을 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고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도 왜 그 김상훈인가 왜 그야말로 가족을 살인한 이런 그 사람 기사에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들을 보니까 제발 사형 좀 해라.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느냐. 뭐 사형을 하면은 박근혜의 업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달리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어떤 북한과 이런 대치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그냥 뭐 이렇게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조치에 우리가 또 경도돼서 뭐 대화 따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로 실생활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너무나 자주 쉽게 폭력이라는 수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거를 빠지지 않고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그래도 열받아도 참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을 하는 또 다른 나아가 어떻게 더 이렇게 북돋아지게끔 그리고 열받는데 확 쓸어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억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그야말로 생활적인 이슈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핑커의 견해가 다 옳은 거는 물론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이런 최근에 어떤 연구성과들을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분노하라는 읽어봤지만 사실은 유엔에 대한 견해에는 제대로 답은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만 답변을 드리자면 핑커도 유엔은
굉장히 쓸모없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보다는 그 국제평화유지단이 굉장히 폭력을 줄이는데 많이 기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거를 막 대면서. 근데 그 평화유지군도 뭐 특별한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쟁 지역에 정의를 집행해 줄 것 같은 제3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감화를 많이 받았던 대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중환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도덕 이제 핑커가 꼽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4가지잖아요. 감정이입,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 그다음에 도덕 감각, 그다음에 이성 이렇게 4가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덕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안 휘두르고 평화를 추구하려면 내가 착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정의를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도덕 감각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덕 감각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여기 이제 상술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핑커의 이론은 아니고 당연히 뭐 정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그 의견을 종합을 한 건데요. 도덕감은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도덕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보수주의자 도덕, 진보주의자의 도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에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추구하면 안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폭력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정의를 추구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 오히려 계속 보복하게 되고 원한을 쌓게 되고, 그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서로 그걸 이성으로 서로 좀 나은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 책 말고 이제 바른마음이라는 책도, 조나선 하이스의 바른마음이라는 책도 굉장히 이 진화심리학 부분에서는 이제 역작이 번역돼서 이제 독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덕감이 절대로 평화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폭력을 줄여주지 않는다. 그 바른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한 파토스의 참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파토스를 버리고 이성을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특히 파토스나 좌파마저도 민족주의적인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많이 표현하던데 그런 어떤 정의감에 너무 이제 서로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차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마지막이 돼서 오늘은 이걸로 오늘 그 특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좀 더 좋은 책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